안녕하세요. 문정국입니다. 어, 오늘은 인구 변화가 그리는 공간의 미래 지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어떤 그 변혁이라고 할 수 있는 떤 전환이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은 저출산 고령화가 실질적으로 우리 일상을 어떻게 바꾸고 있고 그것을 수용하는 입장에 있는 어떤 도시와 건축 그리고 어떤 이 공간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 어, 이- 역사적으로 어떤 그 사회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이 되고 그 발생된 사건이 공간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바꾸어 왔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타이틀을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어떻게 바꾸는가라고 하는 타이틀로 인구와 건축 그리고 도시계획의 어떤 그런 상관성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 혹은 이제 기술 같은 어떤 새롭게 나타나는 사회적 패러다임이 하나의 지층이 돼가지고 빚어낸 공간의 어떤 진화라고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어떤 사회적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발표에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역사적으로 발생했던 사건 혹은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의 사회 어떤 패러다임의 어떤 변화가 공간을 전환시키고 변화시키는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앞으로 우리에게 곧 닥칠 인구 변화의 파고를 공간적 측면에서 그 상관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공간 디자인으로서 우리가 직면하게 될 공간적 과제, 공간의 어떤 특별한 과제와 이를 수행하기 위한 어떤 혁신적인 전략을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데이터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구 변화죠. 그래서 어떤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알아야지 인구 변화라고 하는 큰 어떤 사회 사건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공간과 건축을 바꾸는 그 과정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된다는 얘기죠. 즉, 삶을 담는 어떤 그릇에 해당하는 우리의 공간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어떤 인구 변화가 사회 변화를 일으키고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삶의 변화로 이어지면서 그것이 어떤 공간을 변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도시를 변화시키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을 한번 이해를 해보자. 뭐 이런 취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차는 다소 한 7개 혹은 9개 정도의 그 챕터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대의 철학이 빚어내는 공간의 속성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로 레vi 스트로스가 얘기했던 어떤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사회 구조의 어떤 표현이다. 사회 구조의 어떤 시각적인 표현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공간과 사회 구조의 어떤 이 상관관계를 우리가 논하게 돼 있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정치적인 변화에서 이제 어떤 종교나 어떤 국가 그 밑에 그 뒤에 숨어져 있는 권력의 어떤 속성과 이 권력이 공간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야 소피아나 메디키타 그다음에 남영동 대공분소 궁궐 경복궁이나 자금성 같은 이제 궁궐을 통해 가지고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는 하나의 그 경제 사건이 경제 사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IMF라고 하는 경제 사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본이 어떤 공간을 재편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 속에서 국제화가 이루어지고 공간적 양극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를 IMF 그 외환 위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파트에서는 어떤 그 사회적 사건으로서 시간적 단절과 공간적 어떤 경계가 어떤 창조한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시간이 잠시 멈췄죠. 그동안에 공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휴전선과 같은 어떤 뭐 일종의 뭐 북한을 우리가 국가로 이제 취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국가와 국가 사이의 어떤 경계라고 하는 그 경계가 어떤 사회적으로, 그다음에 생태적으로, 그다음에
국가의 어떤 물자원 분배에 있어서의 어떤 측면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어떤 문화적 코드로서 이제 홍대 뭐 이런 데 어떤 그런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거대한 자본이 도시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담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창호지, 그다음에 프랑스나 그 유럽 국가들의 어떤 룸투룸 공간 구조, 다시 얘기해서 앙필라드 구조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문학적인 속성에 대해서 들춰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학과 기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어떤 공간적인 혁신을 이룩한 사람들의 상당수는 사실은 건축가나 디자이너가 아니라 기술자인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는 어떤 그 감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아디드 같은 사람도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의 어떤 그런 플루이드한 어떤 3차원적인 어떤 그 기계와 같은 어떤 그런 공간들이 그 사람이 수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수축 사회의 어떤 새로운 공간적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때 공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미래 패러다임을 탄생을 시키는데 공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챕터는 시대의 철학이 빚어내는 공간의 속성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여기서는 그 레비 스트로스라고 하는 그 구조주의적 언어학자죠. 1960년대부터 미국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제 세상의 어떤 그런 학계를 지배해온 어떤 구조주의적인 그런 시각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공간을 엮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은 그 시대의 어떤 정치나 경제, 뭐 사회, 문화, 기술, 뭐 이런 것들을 담는 그릇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이런 과정 속에서 시대가 변하면은 사회 가치관의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을 통해서 공간이 변화가 되는 그런 프로세스를 밟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벽과 천장, 그다음에 바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어떤 단순한 어떤 물리적 구조물 이외에 그것을 뛰어넘는 사회 문화, 사회 인문적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시대의 정치적인 분위기, 그다음에 어떤 경제적인 조건이나 사회적 관계, 문화적인 감수성, 그리고 기술적인 혁신,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릇의 형태로 이제 담아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당연히 공간도 자연스럽게 변화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약간은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는데, 공간 디자인이나 뭐 건축 이런 쪽에서 프로젝트가 많아지고 이 사람들이 돈을 버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회적인 변화가 있는 시기라고 얘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이제 인테리어 시장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웬걸요? 사회 변화, 즉 코로나19라고 하는 사회 변화가 있게 되자 사람들은 공간에 많이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회 변화라고 하는 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집 안에다가 어떤 뭐 짐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알파룸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기타 등등의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정 시대의 형태가 특정 시대의 형태가 사회상과 맞물려 고정될 때, 이것은 뭐라고 그러죠? 어떤 역사의 양식으로 기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어떤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제 벌어지고 있죠. 근데 이 트렌드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의 어떤 사회상과 아주 긴밀하게 맞물려지면서 고정될 때 양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리하면은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의 어떤 지적처럼 공간은 사회 구조가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드러난 형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정리를 해보면 종교나 어떤 정치, 권력, 혹은 이제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이런 것들의 어떤 변화가 하나의 사회적 사건을 이제
만들죠. 이때 다수가 이 사회적 사건을 인식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사회가 변화가 되면서 그 변화되는 사회가 시대적 요소와 어떤 특별한 상관관계, 인간관계를 가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트렌드라고 칭하면서 특정한 시간, 조금 짧은 특정한 시간 동안 이런 것들이 소위 얘기하는 유행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서 사회적 변화가 어떤 특정 시대의 특정 요소, 특정 형태적 요소, 공간적 요소와 서로 간의 상관관계 혹은 인과관계를 맺으면서 지속되잖아요. 그러면은 변화가 고착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고착된 변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 그 시대만의 고유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으로 이어지면은 이것이 역사의 기록이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과정을 거쳐서 양식이 후대에 기술과 예술이 결합된 역사적인 증거물로 남겨질 때 우리는 이것을 문화적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안에는 결국은 인간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공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요소들, 다양한 요소들, 공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선과 면이라든지 어떤 형태 이런 것들로 치환될 때 어떤 결과물로서 나오게 되고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학적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즉 변화가 고착되고 역사의 기록이 되고 그것이 문화적 유전자를 가지면서 철학적 가치를 갖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양식이라고 부르고 이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시대를 지배하면서 유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챕터는 그렇다면은 어떤 사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간을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예시를 들어가면서 한번 공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 소개하고 싶은 그 건축물은 바로 이제 아야 소피아죠. 소피아 성당을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아야 소피아의 슬픈 전설이라고 이제 명칭을 칭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아야 소피아 성당이라고 하는 것은 비잔틴 건축의 정수죠. 가장 유명하고 가장 아름다운 비잔틴 건축이라고 우리가 칭하고 있는데, 기독교의 어떤 그런 대성당에서, 그러니까 비잔틴 시대 때 비잔틴 성당으로서, 그러니까 캐톨릭 성당이죠. 기독교 대성당에서 갑자기 이슬람이 쳐들어오면서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죠. 이슬람 모스크로 갑자기 바뀌었죠. 근데 이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이 아름다운 건축물을 훼손을 하거나 부시지는 않았어요. 이슬람인들이. 그 대신 본인들이 이거를 하나의 어떤 이슬람 그 종교 시설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그런 벽면에 있던 어떤 여러 가지 성화들 있잖아요. 성화들이 모자이크 타일 이런 것들로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거를 회벽을 칠해가지고 다 지워버렸어요. 사실은. 자, 그러던 것이 조금 지나고 나서 최근에 와서 좀 너무 늦은 시간인데 이제 이 터키라고 하는 터키 공화국이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에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전쟁이나 이런 상황을 거치면서 터키 공화국이 탄생이 되잖아요. 자, 이때부터는 뭐냐면 유럽의 일환이 되고 싶어 해서 어떤 지정학적 위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의 어떤 그런 유럽의 일환이 되기를 원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기존에 비잔틴 성당으로 사용되던 것이 이슬람 모스크로 사용되던 아야 소피아를 하나의 박물관으로 바꾸어 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야 소피아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이 성당의 아름다움과 어떤 그런 스토리 이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많이 읽혀지게 되는 국제화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이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던 아야소피아는 다시 이슬람 모스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뭐 터키의 어떤 그 보수 정당이 들어서면서 이제 극우죠.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느끼게 된 부분은 기독교 성당, 대성당에서 모스크로, 그러니까 이슬람 모스크로 바뀌고
그 다음에 조금 세속주의적인 어떤 박물관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어떤 율법이 어떤 강조가 되는 모스크로 용도가 변경되는 이 아이야 소피아의 어떤 역사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슬프게 바라봅니다. 이건 뭐냐면 공간이 어떤 그 당시에 어떤 종교를 등에 업은 그 이제 어떤 권력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투영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한다는 얘기죠. 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비잔틴 시대 때 비잔틴 성당으로 사용될 때는 그 성화 벽화에 이제 성화들이 많이 이제 새겨져 있고 그런 것들이 모자이크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이슬람이 이제 지배를 하게 되면서 이슬람 모스크로 바꾸다 보니까 성화가 있는 건 조금 불편한 이제 사실이죠. 그래서 그 성화에 해당하는 모자이크 장식의 어떤 벽화를 석회로 덮는 과정에서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성화에 해당하는 그런 모자이크들이 보존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요. 오히려. 그러니까 굉장히 그 훌륭한 어떤 유물인데 그 유물을 석회로 이렇게 감싸다 보니까 원래는 그것들이 예를 들면 한 100명밖에 가지 못하는 것들이 그 석회로 그 뒤덮이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수백 년이 가는 거죠. 수백 년이 지속이 됐고 그걸 이제 어떤 박물관으로 사용이 되면서 그 회벽을 다시 또 걷어내기 시작합니다. 걷어내기 시작하면서 그 속에 담긴 성화를 현재의 어떤 그런 테크놀로지를 어떤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훨씬 더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이제 아이러니컬한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비잔틴의 모자이크를 석회로 덮는다든지 아니면 그걸 복원한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은 결국은 종교적으로 그 전용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배 세력의 어떤 지배 세력이 교체가 되는 거죠. 지배 세력이 교체가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가의 어떤 정체성이나 방향이 공간에 어떻게 시각적으로 투영되는가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 어떤 이 종교 시설에 관한 건데 이건 이제 스페인입니다. 우리가 캐톨릭 국가로 이해를 하고 있는 스페인 같은 경우도 한때 이슬람 문화가 이쪽으로 이제 정착을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뭐 이걸 지배와 억압의 공간적 문법이라고 이제 표현하면서 꼬르도바의 메즈키타라고 하는 그 이제 성당 혹은 이제 이제 이슬람의 모스크를 설명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 모스크의 중심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슬람이 이제 스페인을 지배를 하면서 여기 이제 그 모스크를 하나 이렇게 지었어요. 이슬람 모스크를 이렇게 커다랗게 이제 지었는데 이슬람 모스크를 짓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 이 나라 자체가 또 다시 카톨릭으로 이제 전환되게 돼 있죠. 그래서 캐톨릭으로 전환되면서 과거에 있던 이 이제 어떤 그 코르도바의 그 메즈키타라고 하는 그런 그 건축물을 부실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이제 갈림길에 서 있게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좀 공격적이면서도 어떤 처절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카톨릭 그러니까 그 이슬람 모스크를 전체를 지워버리거나 이제 훼손하거나 없애버리는 것 대신에 가운데다가 요 가운데 요 노란색으로 점선으로 돼 있죠. 가운데다가 어떤 그 비잔틴 성당을 하나 이렇게 넣은 거예요. 비잔틴이 아니라 캐톨릭 이게 오타가 있었습니다. 캐톨릭 성당을 가운데다 꽂아 넣은 거죠. 자, 이슬람 사원 중심부의 르네상스 양식의 캐톨릭 성당을 삽입함으로써 훨씬 더 강력한 지배에 대한 그런 권력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계기를 마련합니다. 즉, 정복자, 즉 캐톨릭이라고 하는 정복자가 피정복자에 해당하는 이슬람 모스크의 공간을 파괴하는 행위를 거치지 않고 점유함으로써 그 다음에 그 점유하는 과정 속에서 가운데다가 캐톨릭 성당을 딱 꽂아놓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권력적인 어떤 우위를 시각화한 건축적인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다이어그램하고 똑같죠. 이슬람 모스크를
버리지 않고 그 가운데에다가 캐톨릭 성당을 집어넣는 그런 방식이고 그것이 이제 이와 같이 어떤 내부 공간에서도 이와 같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하고 싶은 것은 이제 억압의 기계다라는 그런 이제 측면인데 억압의 기계라고 하는 것, 공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그 토처, 즉 어떤 사람을 고문하고 그 고문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얻는 그런 과정들을 위해서 공간이 하나의 어떤 기계적 장치가 되는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걸 위해서 우리는 남영동 대공분서, 그러니까 이 남영동 대공분서는 그 당시에 국정원이라고 하지 않고 아마 그 당시에는 그 중앙정보부라고 했던 것 같아요. 중앙정보부와 이제 경찰의 대공분서 어떤 북한에 협조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북한에 협조한다라고 하는 의심을 받는 사람이죠. 의심을 받는 사람들을 여기다 데려다 놓고 이제 억압을 하는 거죠. 억압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토처, 어떤 고문이나 뭐 이런 과정을 더 거치게 돼 있는데 이런 거를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제 역할을 하는지, 그러니까 억압의 기계로서의 어떤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몰랐는데 이 건축물이 누가 지었을까 이 생각이 조금 들었는데 정말 놀랐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축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김수근 선생님이 주도하는 공간에서 이 건축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걸 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자, 이 건축물에서는 취조를 받는, 즉 어떤 억압을 받는 그 용공용의자의 어떤 심리를 붕괴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심리를 붕괴를 해야지 그 사람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얻게 되니까 심리적인 붕괴를 위한 공간적인 설계를 시행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예가 바로 이 나선형 계단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 건물은 다섯 둘레 여섯 7층짜리 건물이네요. 7층짜리 건물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엘리베이터 기술이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두 대가 있었는데 그리고 정상적인 계단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로 엘리베이터나 정상적인 이 이제 계단을 이용해 가지고 층간 어떤 이동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 놨는데 중요한 것은 취조를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취조를 받는 사람은 이제 눈을 가리고 여기 남영동 대공분소에 와서 이와 같은 어떤 그 엘리베이터나 계단이 아닌 이 회전 도름 계단이라고 그러죠. 이 도름 계단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 5층에 이제 취조를 받는 공간까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이유가 뭘까요? 도름 공간을 눈을 가린 채 돌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동서남북 혹은 공간의 출입구로부터 이제 어떤 이제 그 공간 전체에 대한 어떤 인지 이런 것들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로 회전 계단을 통해 가지고 올라가면서 본인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 공간에 대한 지각력을 순식간에 없애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도름 계단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단을 통해 가지고 5층에 해당하는 취조실로 올라오는 순간에 이미 어떤 그 심리적인 붕괴라고 하는 것을 취조를 당하는 사람은 경험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굉장히 무섭겠죠. 두렵고 그 가운데서도 본인이 어디에 와 있다라고 하는 공간 지각력을 아주 강력하게 지워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회전 계단, 도름 계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취조실인데 취조실에 보면은 여기 보면 5층이잖아요. 보면 어때요? 여기 취조를 당하는 이 공간에 다른 데는 이제 창문이 굉장히 큰데 여기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이 취조실의 어떤 좁은 창문을 통해 가지고 외부의 외기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취조를 당한다 하더라도 이 외기를 이거 창문을 통해 가지고 이곳이 어디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적인 정보가 들어온다면 아무래도 취조를 당하는 입장에서 심리적인 어떤 붕괴가 일시적으로나마 사라질 수가 있겠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취조실의 어떤 그 창문을 굉장히 좁게 배치를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각 조사실에는 결국 나의 동료가 조사를 똑같이 나와 같이 이제
조사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청각적으로는 들리게 하지만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게 함으로써 두려움을 배가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뭐 결국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피조사인의 공포를 극대화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의 피조사인의 심리적 붕괴를 꾀하면서 결국은 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하게끔 하는 하나의 공간 공간이 하나의 어떤 기계적 장치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박종철 씨, 그죠? 박종철 씨가 여기서 이제 고문을 당하다가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그게 어떤 일종의 어떤 그 민주운동의 어떤 시발점이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고문을 당하던 이 공간을 굉장히 성역화 시켜가지고 지금 현재는 박물관의 어떤 그런 체험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84학번 동기회라고 이제 써놨죠. 그죠?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뭐 당연히 이제 남영동 대공분소는 사라졌고 민주화 운동 기념관으로 전환되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드라마틱한 얘기라고 할 수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공간이 다크 헤리티지의 어떤 일부로서 재생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어떤 고문을 당하던 요거 남영동 대공분소가 박물관의 일부가 되는데 그 구간이죠. 그 구간 건너편에 교육동이 있어가지고 이제 구간에서 일어났던 그러니까 구간이 어떤 역사적 현장을 보존한 고문의 역사적 현장을 보존한 그런 장치라고 한다면 그거를 풀어서 설명하는 교육동이 그 건너편에 교육동에서 교육만 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전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남영동 대공분서의 존치라고 하는 거, 다크 헤리티지로 이제, 이제 존치를 하고 있는데, 반대편에 민주화 기념관 전시장을 신축함으로써 이 공간 전체가 민주화 운동의 기념관이 되는, 민주주의의 어떤 성지가 되는, 즉, 과거의 어떤 그런 고문의 장소로부터 민주주의의 성지가 되는 그런 하나의 어떤 역사적 아이러니를 공간에 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보여주는 거는 어떤 그 자금성, 그거 이제 경복궁인데 경복궁이 자금성보다는 하여튼 뭐 조금 더 이제 일찍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도전의 어떤 철저한 어떤 그런 계산에 의해서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해박한 지식을 중심으로 한 어떤 왕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성립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의 흔적이 이제 궁궐 건축에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두 건축물 모두 다 남쪽에서, 그러니까 남쪽은 그 아래쪽이죠.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권위가 높아지는 위계적 공간 구조, 하이라키를 가지고 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통치권자는 제일 북쪽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 통치권자는 제일 북쪽에 있는데 이 사람을 통치권자를 왕을 혹은 황제를 만나기 위해서 남쪽으로부터 여러 개의 관문을 통과하거나 여러 개의 건축물을 거쳐 가지고 왕을 아련하게 되어 있죠. 자, 북경의 자금성이나 서울의 경복궁 모두 다 남쪽의 어떤 공적인 공간으로부터 북쪽의 사적 공간으로 이어지는 깊은 동선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복궁에 있는 왕과 이제 자금성에 있는 황제를 아련하기 위해서 여러 문과 건물을 순차적으로 통과를 해야 돼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왕이나 황제가 그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일반인이 아니라, 지금 이 건물을 거친다는 얘기는 건물을 통해서 일종의 검문 검색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 얘기는 왕과 어떤 황제를 일반인과 동일한 어떤 그 사람으로서 이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신격화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즉, 지배자를 신격화시키고 대중에게는 절대적 권위를 공간적 깊이감으로 이제 체감화시킴으로써 어떤 이 공간을 통해서 어떤 통치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발현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즉, 반복되는 문을 통해서 심리적인 위화감을 느끼고 공간적인 거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권력의 거리감을 형성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예전에도 보면은 그 이제 중국에 있는 그 여러 대학에 가면서 거기에 있는 이제 중요한 어떤 분들하고 이제 난 이제 중요한 사람은 아닌데 뭐 옆에서 같이 가면서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방이 굉장히 큰데 이제 그쪽 총장님이 해당이 되겠죠? 총장님은 저쪽 끝에 있고 우리 총장님은 또 반대편에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멀리 있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회의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공간이 조용하니까 말소리가 잘 들리더라고요. 자,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공간을 통해서 어떤 권위와 그 권위 속에 숨겨져 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표출이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공간적인 거리를 통해서 권력의 어떤 거리감을 형성을 시킨다. 뭐 이런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은 시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와 국가, 통치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종교와 국가 뒤에는 어떤 숨어져 있는 일종의 권력이 있죠. 그 권력을 권력의 어떤 통치 철학에 의해서 공간을 재구성한다. 혹은 공간을 구성한다라는 말이 맞는 것이고, 아야소피아의 어떤 기능 변화라든지 메스키타의 어떤 새로운 건축물이 삽입되는 과정들,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파괴적 공존이 이루어지게 되고 남영동 대공분소가 지금 현재 이제 민주화 박물관으로 바뀐다든지 자금성 경복궁 이런 것들이 공간 배치 구조라든지 조명을 이용한 나치의 건축 이런 것들은 결국은 공간을 잘 활용을 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권력을 쟁취하고 있고 그 쟁취한 권력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회적 메시지를 던져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국가나 혹은 종교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국가나 종교가 굉장히 정당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사람들한테 어떤 일상이 되게끔 해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